안녕하세요. ERS 학원 중등부영어과 원장 임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는요, 제가 길게는 안 하겠고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요점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스크린 한번 이제 적으실 필요 없고요. 지금 설명회 자료실 보고 계신데 스크린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다. 여기는 대치동입니다. 여기 가운데 은마사거리가 보이고요. 이 우측 하단에는 은마아파트도 보입니다. 사거리 한가운데는 불법 주차되어 있는 빨간색 자동차도 보이네요. 대치동에 굉장히 많은 학원들이 있어요. 인가된 학원만 300개, 400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인가된 학원까지 합치면 약 1000여 개에서 2000개 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원들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영어학원입니다. 조금 과장되어 말씀드리면 그 중에 절반이 영어학원이에요. 그런데 이 영어학원들마다 각각 가르치는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학원은 토플을 중심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학원은 수능 또는 미국 교과서나 SAT를 가르치는 학원도 있습니다. 중등부 어머님들께서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되는 이 시점에, 그리고 중학생인 이 시점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의 영어 공부를 시켜야 될지 고민들 많이 하십니다. 저라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대치동에 가보면요, 정말 이렇게 많은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 이 8학군 지역에서 어머님들 사이에서 마치 정설처럼 회자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때는 토플, 그리고 중학교 때는 고학년 때부터 탭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능을 시작해야 한다 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이 과연 옳은 말인가에 대한 던지는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 개인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개인 백그라운드를 숫자로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4개의 숫자가 보입니다. 이 4개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 봐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108이라는 숫자는요, 저의 열등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혹은 열등함과 관련되어 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IQ 테스트라는 걸 했습니다. 요즘엔 안 하는데요. IQ 테스트를 했는데 108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100만 넘으면 사람이래 하면서 안도를 하고 친구들도 위안을 해주기도 하고, 옆에 친구는 130, 140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낮은 숫자가 나와서 실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중3 때에도 담임선생님께서 진로 상담을 상담해 주실 때 상고나 공고가 더 적합할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고1 때까지 신나게 놀았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첫 번째 3월 사설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오른쪽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숫자가 저의 첫 번째 수능 모의고사 수학 점수였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굉장히 고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대학은 어떻게 가야 할까? 정말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문득 저는 아침에 어떤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성식 선생님께서 진행하셨던 굿모닝 팝스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고2 때부터 고3 때까지 아침마다 즐겨 들었는데 3월 초에 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미국에 가면 변호사도, 앵커도, 거지도 영어를 잘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머리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언제나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머리가 나쁜 학생도 잘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다. 나는 영어로 먹고 살아야겠다. 고2 때 마음을 먹고 저는 하루 13시간씩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수학 시간 영어 공부했고요. 역사 시간, 체육 시간에 체육복 지킴이 하면서 영어 공부했습니다. 저는 외국어 특기자를 그때 지망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수능도 같이 공부는 했지만 점수는 당연히 나오지 않았고요. 외대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외대는 용인 캠퍼스에 있는 스와힐리어과밖에 못 간다고 하셔서
그거는 포기를 하고요. 저는 아직도 스와힐러가 어느 나라에서 쓰는 언어인지 잘 몰라요. 그거는 포기를 하고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의 외국어 특기생으로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제 토익 점수가 950점이었습니다. 2년 만에 이룬 점수였는데 고2 때 제가 처음에 650점으로 시작한 점수에 비하면 2년 만에 950점이니까 비약적인 성과였죠. 이런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개인적인 일화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 여름에 참 비가 많이 왔죠. 작년 여름에 폭우가 내린 직후에 가족들과 함께 서울 인근의 산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산을 오르다가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멀쩡해 보이던 나무가 비가 오고 난 후 폭우가 내리고 난 후 그 뿌리가 굉장히 흉측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나무의 기둥은 저렇게 얇은데 땅속 깊이 박혀 있는 저렇게 뿌리는 얽히고 설켜서 이 나무를, 연약한 나무를 붙잡아 주고 있는 거구나. 그냥 그럴싸하죠. 저는 원장이라 그런지 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토익이든 탭스든 혹은 토플 무엇을 공부해야 하냐를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입시제도가 계속 변화하지 않습니까? 2017학년도 교육개정안, 그 수능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2017학년도면 현재 중3 아이들부터 적용이 되는 수능이거든요. A형, B형이 폐지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니트라고 하는 그 시험도 본다고 하다가 거의 이제 폐지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니트든 수능이 이렇게 바뀌어 왔든 지금까지 이렇게 본고사서부터 계속 수능 제도가 바뀌어 왔는데 이 변화하는 입시제도 속에서 아이들을 토플을 가르쳐서 실력을 쌓아줄 것이냐 아니면 탭스를 가르쳐야 아이들의 실력이 쌓일 것이냐가 아니라 입시제도가 바뀌어도 어떻게 하면 강한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센 영어를 전달할 수 있을까가 저의 관심사였거든요. 그 뿌리와 같은 영어를 저는 항상 고민했습니다. 아마 그 영어라는 과목을 하나의 나무에 비유한다면 그 뿌리에는 단어와 문법 그리고 내신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도 보여드렸던 그림과 조금 비슷한 그림인데요. 어휘와 관련해서 이 어휘의 중요성은 정말로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저의 개인적인 일화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이 9점 나왔지 않습니까? 3월 모의고사에서. 그렇다고 해서 영어가 나왔던 것도 아니었어요. 80점 만점에 42점이 나왔습니다. 대학 못 갈 점수였죠. 혹은 외대 스와힐리어과 정도는 한번 넘볼 수 있는 점수였습니다. 그때 외국어 영역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단어가 많이 약하다라고 느끼면서 시작했던 공부가 바로 단어였습니다. 그때는 인강도 없었고요. 주변에 학원도 없었습니다. 과외 선생님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단어만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가끔씩 아이들에게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보여주거든요. 우선 뭐뭐 영단어라는 책인데 지금도 잘 팔리고 있죠. 이 책의 그 헤어진 책등과 그리고 아랫부분에 손이 닿았던 부분이 검게 변한 부분 아이들에게 가끔 보여줍니다. 제가 이 당시에 했던 단어가 1620개입니다. 1620개면 정말 많은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치동에 다니는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3000개 정도의 단어를 외우라고 강요를 당합니다. 물론 다 외우지 못하죠. 3000개, 4000개 정도를 외우라고 강요를 당하는데 제가 그때 대학을 가고자 절실했던 제가 외웠던 단어가 1620개였습니다. 1620개에서 표제어가 끝납니다. 이 책은요. 그때 제가 1620개를 3월 모의고사를 본 기점으로 9월달까지 외워서 영어 점수가 42점에서 65점으로 올라갔습니다. 80점 만점에 65점이면 그래도 괜찮은 점수였죠. 저희 반 1등이 75점이었으니까요. 단어만 외워도 아이들의 실력이 부쩍 올라갑니다. 많은 아이들이 단어 외우기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신 어머님들께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많은 양의 단어를 외우고 까먹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펜 좀 꺼내 주시고요. 적어 주세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조금 실망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어머니. 근데 아직 접진 마시고요. 적을 내용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었더라면 여기 있는 수많은 업체들 다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다 사라졌을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단어 또는 어휘라고 검색창에 넣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과 학원들과 학습 방법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방증하는 바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단어 공부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어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게 외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단어에 대한 태도와 저의 태도를 잠깐 그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또 하나의 슬라이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그 메모 어플입니다. 저의 그 메모 어플인데 메모 어플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뭐 outside someone이라는 표현이라든지 뭐 학교를 땡땡이 치다, ditch school 이런 표현들을 라디오를 제가 오고 가면서 그 TBS EFM을 듣는데 들은 제가 몰랐던 표현이나 익숙하지 않았던 표현들이 나오면 그때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잠깐 적어놓거나 아니면 책을 보다가 몰랐던 표현이 나오면 잠깐 적어놓고 나중에 한번 다시 꺼내봅니다. 약간은 단어에 집착을 해야 잘 외울 수 있어요. 이제 자료집을 꺼내셨으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을지 단기간에 많은 양의 단어를 외우고 까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방법이긴 한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단어가 어떻게 외워지든지 간에 발음을 통해서 외우든지 아니면 나와 연관이 있는 무언가를 연상시켜서 외우든지 간에 첫 번째 단계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처음 본 단어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예요. 모양도 이상하고 발음도 이상하고 들어본 적이 없다면 외울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오감을 동원해서 제가 외우라고 하는데 오감을 동원해서 단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손으로 뜻을 가리고 말해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글만 가리고 말해볼 것이 아니라 영어를 가리고 한글 뜻을 보고 원래 어떤 단어인지 좀 연상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때 잘 되지 않는 단어들은 옆에 조그맣게 V자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동그라미를 쳐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외웠던 단어장을 좀 스캔해서 가져왔는데 좌측에 보시면 V자가 막 4개, 6개 있는 게 보이시죠? 6번을 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6개를 친 게 아니라 6번을 그 단어책을 펴보고 잘 외워지지 않는 단어만 6번을 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습장을 꺼내서 세로로 4개의 칼럼을 4개의 열을 만듭니다. 4개의 열을 만들어서 왼쪽에다 외워지지 않았던 단어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외워지지 않았던 단어들만 적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단어를 외우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단어책 굉장히 두꺼운데 여기 있는 단어를 마치 자기가 다 외워야 하는 것이냐,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짊어가야 하는 것이냐 굉장히 외우기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외우면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외워지지 않는 단어만 혹은 어려운 단어만 뽑아서 외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칼럼에 옆에 본인이 방금 적은 영어 단어를 보고 뜻을 한번 써봅니다. 그리고 틀린 단어는 나중에 채점을 해보는데 틀린 단어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교정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썼던 그 영어 칼럼 있죠? 그 영어 쪽을 뒤로 보이지 않게 적어서 한글만 보고 다시 영어 쓰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단어든 이 방법으로 외우면 약 2페이지 정도만 이 연습장을 만들게 되면 다 외워집니다. 다 외워지는 않겠죠. 한 80%에서 90%까지는 외워진다고 장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계가 그 그래도 외워지지 않았던 단어들이죠. 그런 단어들을 따로 포스트잇에 적어서 여기저기 붙여놓는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메모장에 적어서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요즘도 수시로 보거든요. 그렇게 외우려고 본인이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단어 외우라고 하면 아이들의 그림이 그려져요. 학원 가기 20분 전, 30분 전에 급하게 엄마 단어 외워야 돼 하고 차에서 보거나 아니면 뭘 급하게 먹으면서 보거나 그리고 학원에서 통과했다고 문자가 오고 학원에서 시험 보거나 학교에서 시험이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오면 우라통이 터지시잖아요. 그죠? 꼼꼼하게 외웠던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는 방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깊은 생각 ERS 학원 제자리에 가면요. 이렇게 포스트잇이 여기저기 붙여 있어요. 좀 가지런하게 붙여 있지는 않은데 저도 공부를 하면서 외워지지 않은 단어들을 따로 여기저기 붙여놓고 외웁니다. 스마트폰에 적어놓고 따로 외워요. 이 정도 단어에 대한 애착을 갖고 외워야 단어가 외워진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기에 관한 메커니즘을 공부하다 발견한 건데요. 뇌 속에는 해마라는 영역이 있다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해마라고 하는 영역이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간격을 두고,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간격을 두고예요.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간격을 두고 7번 접했는가? 7번을 접했으면 이 정보는 장기 기억의 영역으로 넘어간답니다. 간격을 두고 7번을 접하지 않으면 단기 기억의 영역에 잠깐 방치되었다가 그리고 뇌 속에서 영영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외워야 되는 단어가 수능시험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수능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단어가 8,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EBS 연계 또는 난이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들이 약 10,000개 정도를 공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0,000개면 굉장히 많은 단어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10,000개 안에 애플도 있고 데스크도 있고 체어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620개의 단어만 외워서 점수가 이렇게 높이 뛸 수 있었던 이유는 수능시험에서 10,000개를 외워야 된다는 10,000개를 외워야 수능시험을 볼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단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체어도 알고요. 데스크도 알고 스쿨도 압니다. 아이들이 현 시점부터 외워야 되는 단어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한 중위권 정도 되는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에서요. 약 2,000개에서 3,000개 정도면 수능 1등급에 나올 수 있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에 1개씩 단어를 외워서 수능 시험 날까지 까먹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약 2,000개의 단어를 외울 수 있게 됩니다. 2개씩만 외워서 까먹지 않더라도 4,000개, 3개만 외워도 6,000개가 됩니다. 관건은 한 번에 얼마만큼의 단어를 외우냐가 아니라 외웠던 단어를 수능 시험 날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걸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단어를 이제 외웠을 때 점호 시간에 몰래 보기 위해서 단어를 옆에 적어놓고 이제 옆에 뜻을 적어서 점호 시간에 고참들 몰래 봤던 단어장이거든요. 아이들에게 가끔 보여주는데 이 정도로 단어에 애착을 가져야 좀 단어가 잘 외워진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문법입니다. 강남 8학군 지역만큼 문법이 중요한 지역이 없죠. 내신 시험에서도 굉장히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 중심이 문법이에요. 잘하는 아이들은요. 내신 본문 웬만큼 다 외워옵니다. 리스닝 문제 내갖고는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아이들을 걸러낼 수 있는 유일한 걸음망이 바로 문법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까지 출제되냐면 선택지 중에 A, B, C, D, E, F, G, H, I, J까지 해당하는 문장들을 쭉 열거를 해놓고 다음 중 틀린 문장의 개수를 고르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하는 아이들을 걸러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법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수능입니다. 수능의 어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문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 영어 문제 출제 경향이 어떻습니까? 작년만 봐도 2013학년도 작년 11월에 치러졌던 2014학년 수능만 봐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특히나 빈칸 추론 유형의 문제가 많이 높았다고 하죠. 그 중에 27번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인류학과 유전학이 결합된,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시죠? 인류학과 유전학 내용이 결합된 문제로서 문장의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까지 파악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두 문장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해야 해석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굉장히 녹록지 않았어요. 제가 그 주변에 대학 후배가 있어서 영문과 대학 후배에게 이 문제를 좀 물어봤어요. 난이도가 어떻게 느껴지니 물어봤더니 이거는 형 제가 풀어도 쉽지 않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히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시험 수학 같은 경우는 한 문제, 공식 하나만 외워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죠. 영어는 수능시험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단어를 외우는 순간 그 단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단어를 외우는 순간 그 단어들이 잠깐 머릿속에 살아있다가 모두 죽은 세포가 되어버립니다. 수학은 공식 하나만으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영어는 단어 하나를 외우면 죽은 세포가 됩니다. 그리고 수능시험날 이런 27번과 같은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외웠던 수천 개의 단어들이 모두 살아있는 세포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배웠던 문법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법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내신입니다. 내신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동네 내신 출제 경향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아이들이 내신 기간만 되면 굉장히 수업에 집중을 잘한다는 점을 또 한 가지 꼽고 싶어요. 평상시에 학원이나 학교에서 문법 수업을 예를 든다 치면 굉장히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하던 아이들도 내신 시간만 되면 눈이 살아나거든요. 저 친구가 왜 이렇게 내 수업을 열심히 듣지? 할 정도로 굉장히 눈이 초롱초롱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이 1년 중에 약 3개월 반에서 4개월이라는 기간이 됩니다. 제가 분석을 다 해봤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1개년 과정만 다 거쳐도 웬만한 영문법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한 번씩은 훑는 게 되더라고요. 이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의 이 모두가 합쳐져서 굉장히 열심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내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신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가끔씩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제 깊은 생각 그 내신 프로그램의 특장점 중에 그 세 번째 보시면 출판사별 전문 강사 제도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선생님께서 하나의 학교 혹은 하나의 교과서를 맡게 되면 그 하나의 학교와 교과서는 1년 또는 2년 동안 전문적으로 가르치시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1년, 2년 쭉 가르치시게 되는데 제가 이게 2011학년도 때 그 어떤 학생들을 대치중학교하고 대명중학교 아이들을 3년째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한 2년째 됐을 때는 같은 지문을 이제 2년째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3년째 보다 보니까 지문이 조금씩 지루해지기 시작하면서 학교 출제 경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장난쳐봤어요.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데 너희 학교 출제 경향상 4번과 6번에 나올 것 같다 라고 제가 좀 찍었거든요. 장난삼아 찍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문자 온 거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2명의 아이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물론 더 많은 학교 아이들한테 찍어주긴 했는데 그 김민지라는 학생하고 박찬호라는 학생 이름도 안 까먹습니다. 그 학생들이 아침에 11시에 영어시험 끝나자마자 문자를 보낸 거예요. 핸드폰을 켜서 그 떨리는 마음에 어찌할 수가 없었대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 그거 정말 4번에 나왔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4번에 안 나오면 제 왼팔을 잘라주겠다 뭐 이런 농담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4번에 나왔지 왼팔 안 잘라줘도 되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찬호란 친구는 헐쌤짱 대스임 6번 나왔어요 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어머님들. 이 문자를 받고 이게 정말 내가 신이 내린 건가 하고 그 주에 복권을 샀습니다. 꽝이 됐죠. 그래서 저희 깊은 생각은 이렇게 한 선생님이 내신을 맡으면 그 선생님이 쭉 그 학교와 그 교과서를 몇 년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신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리뷰입니다. 영어의 뿌리 부분에 어휘와 문법과 내신이 있다면 이를 뿌리를 바탕으로 이 나무를 키워줄 물과 영양분과 햇빛과 바람과 이런 역할을 할 부분이 바로 리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깊은 생각 프로그램에서는 매번 올 때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또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테스트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제도상으로는 이렇게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리뷰 테스트 보게 되는데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리뷰 테스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가끔씩 보여드리는 이제 망각곡선이라는 그래프인데 독일의 유명했던 교육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라는 분께서 만드신 그래프래요. 머릿속에 배웠던 내용이 반복될수록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의 총량이 더 오랫동안 총량이 많아지고 오랫동안 지속되게 된다. 그러니까 요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암기 과목이에요. 중1 때 배웠던 단어가 수능 문제 나왔습니다. 27번 문제 나왔어요. 잘 기억이 안 나려고 합니다. 기억해내야 됩니다. 얼마만큼 내가 몇 년 전에 배웠던 그 수천 개의 단어들을 다시 그 살아있는 세포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인 거죠. 리뷰 테스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한정원이라는 그 정원이 어머님 혹시 오늘 오셨나요? 이번에 중3 리카이드 반 때 가르쳤던 한정원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중3 리카이드 반 1레벨이죠. 1레벨 거의 꼴찌 성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제 성적 확인해 봤는데 꼴찌 성적으로 들어와서 저희 반에서 1년 동안 수강을 했습니다. 수강을 하고 연말에 고등부 입학 테스트에서 이제 이번 달에 있었죠. 입학 테스트에서 그 영어과 전체 1등을 했더라고요. 이 친구가 제가 했던 프로그램을 잘 따라왔는데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특히나 무엇을 더 잘했는지를 생각해 봤더니 바로 리뷰 테스트였습니다. 매번 보는 리뷰 테스트를 꼼꼼히 따라오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 깊은 생각에 오면 그 일기를 써서 냅니다. 매번 올 때마다 일기를 써서 교정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일기의 내용을 쓰라고 하면 왜 중학생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뭐 아침 6시에 일어났고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했고 학원에 갔다 왔고 수학학원 갔고 숙제하고 잤다. 너는 잤는데 어떻게 일기 썼냐?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중3 리카이드 반 아이들은 좀 뭐 어떻게 하면 다르게 교육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통번역 프리랜서를 잠깐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배웠던 학습법인데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표현들 이제 한 번 공부할 때마다 뭐 20개씩 30개씩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단어들을 쭉 모아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괜찮고 이게 뻥이어도 좋습니다. 소설을 써도 괜찮으니까 말이 되는 본인만의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라. 그걸 일기에 한번 접목시켜 봤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그 일기장에 본인의 이야기든 소설이든 배웠던 내용을 매일매일 활용해서 일기를 써봐라. 이 학생은 정말 소설을 써왔더라고요. 뭐 제임이라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뭐 우물에 갔다가 고기를 잡았는데 막 배웠던 내용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 매일매일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굉장히 잘 써왔습니다.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과도 이렇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어휘와 문법과 내신을 바탕으로 리뷰 테스트까지, 리뷰 복습까지 잘 공부를 해나갈 때 그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수능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설명회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 3가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65점이었는데 6개월 만에 42점이었는데 65점까지 저를 끌어올려줄 수 있었을 정도로 단어만 외워도 실력은 올라간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법, 특히 파라군 지역 내신과 수능의 정확한 문장, 수능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문법은 사실상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집에 문법 책은 하나 둘씩 쌓여가는데 아이들 실력은 쌓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생각 이번 겨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문법 특강을 좀 준비를 했어요. 총 10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설명 자료 뒷부분에 보시면 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10회에 걸쳐 진행을 하고 매 시간마다 2시간 반씩 중등부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반드시 다뤄야 되는 내용만 꼼꼼하게 다뤘습니다. 정말 필요 없는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10회 안에 모두 가능할 것 같고요. 조금 기존의 문법 수업과 다른 부분이라면 기존의 문법 수업은 한 권의 문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는 것에 불과하다면 정말로 해야 하는 문법을 그 학년에 맞는 해야 하는 문법을 제가 이제 쓴 교재로 진행을 하거든요. 학년에 맞는 문법을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은 이거는 제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교수님 말씀인데 난을 키우는 것 같다고 합니다. 난을 키우려면 매일매일 물을 줘야 되고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 귀찮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줘버리고 며칠 쉬어버리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귀찮다고 해서 물을 주지 않아도 말라 죽는답니다. 매일매일 닦아주고 보살펴주고 상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난도 잘 자라고 우리 학생들의 영어라는 난에도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마치기 이전에요. 이 자리가 이제 너무 대규모 설명회라 어머님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어요. 이런 부분을 저희 소규모 설명회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1일과 11월 10일에는요, 예비 중1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설명회 자료집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따로 별지로 하나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 신청서를 내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날들은 11월 1일과 11월 11일은 예비 중1 설명회,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예비 중2 설명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정복하기 힘든 영어, 저희 깊은 생각 중등 영어 프로그램이 함께 하겠습니다. 깊은 생각 중등부 영어과 원장 임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깊은 생각 중등수학 원장 김성호입니다. 예, 오늘 이제 수학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제 아직은 아직 아이들이 2학기 기말고사 준비를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직은 조금은 좀 빠른 감이 있는데요. 일단 설명 좀 드리기 전에 좀 자기의 자녀가 예비 그거 안 붙일게요. 현재 중학교 2학년이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많으시네요. 지금 1학년이다. 맞습니다. 혹시 6학년이다. 예, 3번 드신 분 없죠? 예, 연년생 3명. 예, 일단 오늘은요, 수학 얘기를 좀 할 때,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요, 그 자료집 처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머니들이 지금 우리가 중학교 과정뿐만 아니라 항상 염두에 두는 건 고등학생이잖아요. 예, 그래서요, 어머니한테 일단 먼저 설명드릴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배울까? 예, 그 양을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관계로 일단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그 자료집 보시면 그게 좀 보이십니다. 이제 하도 많이 좀 얘기를 들으셔서 알 겁니다. 이제 현재 중3 애들, 그러니까 내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이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예. 일단, 예. 고등수학 상하, 어머니들이 말하는 10가나. 예,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수원, 수투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일단 며칠 전에 또 어머니들 한번 기사 한번 보셨죠? 10월 달에 갑자기 문이과가 통폐합된단다. 그래서 조금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 못하면 그렇게 되길 바랬던 분들도 계실 건데요. 예, 아쉽게도 예, 현행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때 선행을 하는데요. 과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걸 좀 어머니들 아시고 선행 계획을 잡으셔야 잡힙니다. 그래서 일단 좀 얘기를 드리는데요. 고등수학 상하, 수원, 수투. 예,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녀가 고등학생이 있으면 수원, 수투는 지금 뭐 고2 때 배우는 건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수원, 수투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뭐 2014 수원, 수투 했는데요. 이제 명칭을 그냥 수원, 수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 딱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어머니들이 보실 게 있습니다. 내용이 매우 무겁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현재 고등학생들은 10가나를 배우잖아요. 일단 교과서가 바뀌면서 수원양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단원명이래요. 여기 빨간색 보이시나요? 예, 첫 번째가 다항식. 현재 고등수학 상. 식과입니다. 다음 두 번째가 방정식과 부등식. 예, 이게 고등수학 상인데요. 문제는 여기 보이죠? 예, 어머니들도 좀 어려워하는 나왔습니다. 2차 함수. 2차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저 2차 함수는 현재 고등학생들은 어디서 배우냐면 심나. 심나에서 배우는 내용이 예, 수원으로 내려왔답니다. 다음 여기가 또 문제입니다. 도형의 방정식. 이것도 심나, 예, 심나에서 공부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목만 쫙 보시면요. 어머니들이 느낌이 잘 안 오십니다. 지금 보시면 저 내용에 보시면 심나도 있고 고등수학 상하도 있고 예, 고등수학 하도 있고 상도 있습니다. 일단 고등수학 상에서 예, 이동된 게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도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학생 때. 그쵸? 수학 좀 할 때 보면 예, 공통수학이었죠. 어머니들은 맨 처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공부 좀 해야지 하면서 정석을 딱 피시면 집합.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잠깐 접어요. 또 해요. 또 집합. 예, 그 만만한 집합이요. 여기 수투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0가에서 집합과 명제는 수투로 넘어갔다. 그 다음에 실수라는 단원이 있는데요. 실수라는 단원은 예,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내용, 남은 식가 있잖아요. 남은 식가가 수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원에. 여기까지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심나에 보면 단원이 크게 3단원이 있어요. 도형의 방정식, 함수,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수학을 좀 싫어했던 분들은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삼각함수.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인, 코사인? 너무 암울한 기억인가요? 예, 그 삼각함수 3단원이 있는데요. 그 3단원 중에서 예, 도형의 방정식 한 단원이 일려왔고요. 다음에 함수 단원에 보면 함수 1반이 있고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함수 1반은 예, 여기 수투의 함수 여기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이동됐고요. 2차 함수는 아까 말씀드린 이쪽으로 이동됐습니다. 예, 저번 여름에는 실패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심나는 크게 도형의 방정식, 함수, 삼각함수가 있어요. 근데 함수 중에서 예, 함수 1반론은 정석 보면 한 단원, 2단원입니다. 2차 함수는 4단원이에요. 자, 문제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수학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예, 심나에서
수원으로 그러면 몇 분의 몇이 넘어왔을까요? 예, 항상 어려운가 봐요. 도형의 방정식이 3분의 1, 함수가 3분의 1, 삼각함수가 3분의 1입니다. 예,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예, 10나에서 몇 분의 몇이 넘어왔을까요? 예, 훌륭하십니다. 예, 3분의 2입니다. 그럼 좀 느낌이 좀 오시나요?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10가 다 배웁니다. 제일 만만했던 집합명제 빼고. 근데 10나가 3분의 2가 들어가요. 그럼 수원의 느낌이 좀 오시나요?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현재 고1이죠. 현재 고1이 1년 동안 배우는 걸 우리 아이들은 한 학기 만에 끝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나요, 수원? 예, 다음에 수투는요. 예, 여기 정도는 어머니들도 좀 쉽게 많이 하셨죠? 집합 한 10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학생 때. 집합만. 예, 고단원입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이제 어디가 얘기가 다르면 현재 중1 아이들은 저기가 고전할 겁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중1 때 교과서가 바뀌면서. 근데 현재 중2 학생들이면 예, 저기 집합은 쉽게 넘어갑니다. 중1 때부터 계속 했던 과정이므로. 다음에 함수는요. 여기 함수 일반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뭘 배우게 되냐면 합성함수, 역함수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그런 게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할 거예요. 예, 그 합성함수, 역함수를 배우고요. 여기 유리무리함수는 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간단한 유리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수열하고 지수로그. 현재 수원입니다. 현재 수원이면 몇 학년이 배울까요? 예, 고등학교 2학년이 배웁니다. 그 내용이 예, 고1로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여기 보시면 수열하고 지수로그 했는데요. 예, 내려오면서 예, 어려운 것들은 다 삭제됐답니다. 그러니까 지수로그 같은 경우에 지수로그의 계산만을 원해요. 그럼 어머니들이 항상 수학하다 보면 나오면 고개 절레절레 했던 거 있잖아요. 두 글자입니다. 함으로 시작해서 수로 끝나요. 뭘까요? 예, 함수입니다. 저 지수로그 함수는 예, 저 수투책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보실 건요.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면 일단 어머니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거. 수원 수투가 있잖아요. 선행기획 세울 때 항상 기본입니다. 수원 수투가 있으면 어디가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할까요? 예, 수원입니다. 수투는요. 조금 처음 배운 애들은 여기 수열하고 지수로그 쪽은요. 초반에는 조금 고전할 수 있답니다.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2학년 아이들 데리고 저 수투를 나가고 있는데 수투 나갈 때 기호의 생소함 있잖아요. 예, 수열을 할 땐 기호의 생소함 때문에 조금 고전하고 있고요. 다음 지수로그 쪽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 중2 학생이나 중1 학생들 보면 좀 선행 나간 학생들은 3학년 거 좀 하잖아요. 3학년 거 첫 단원 되게 어려워합니다. 혹시 3학년 첫 단원이 뭔지 아시나요? 예,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학생들한테. 예, 첫 단원은 좀 아실 것 같았는데. 예, 제곱근과 실수.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루트요. 루트는 기억나시죠? 그래서 루트에 더하기 빼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처음 배운 학생들은 되게 고전해요. 그 어색함 있잖아요. 루트를 쓴다는 거의 어색함과 그 계산의 어색함. 근데 좀 생각해 보시면 그 어색함이 넘어가면 다음부터 문제 풀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1 더하기 2는 3처럼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지금 저 지수로그 단원이 그래요. 처음 배우면요. 계산이 매우 어색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계산이 좀 되고 나면 좀 쉽게 넘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투 쪽하고 수원 쪽을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원 쪽에 힘을 쏟으면서 예, 선행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원 쪽이 무너지면요. 일단 여기 방정식하고 부등식 있잖아요.
기본입니다. 방정식, 부등식이 안 되면 당연히 뭐가 안 될까요, 우리 아이들? 예, 여기 넘어서 선행을 할 때 뭐가 안 되냐면요. 문제, 식은 잘 써요. 치명적이 나옵니다. 답을 못 구해요. 계산이 안 돼요. 이제 이게 어떤 상태로 가냐면 미적분을 이제 하게 됩니다. 미적분을 하게 되면요. 그 미적분의 개념 있잖아요.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 계산을 하려면 기본이 아이들이 문제 풀다 보면 고차 방정식 풀이 뭐 등등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선행기에 줄 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일단은 빨리빨리 나가고 싶은데요. 문제는 수원이 흔들리면 그 뒤에 선행을 나가봐야 이제 어떤 상태에서 선행을 나가봐야 아이가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그때마다 학생과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미적분이 어려워요. 예, 어려운 건 맞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저 함수의 개념이 안 잡혀 있으므로 그래프의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하나 좀 중요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도형의 방정식은요. 이제 이과 아이들 있잖아요. 이과 아이들 이제 거기 자료집 메뉴에 보시면 그게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내용이 좀 정리되어 있는데요. 문과 아이들은 수원, 수투, 미적분원, 확률 통계. 이과 아이들은 거기다가 미적분 투, 기하와 벡터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과를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요. 이 도형의 방정식도 잘해야 됩니다. 기하 벡터를 가면요. 기본적으로 3차원의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그때 보면 제일 기본되는 게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이면 평면이잖아요. 평면에서 다루게 돼요. 평면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걸 입체로 가려면 당연히 저게 안 되면 기하의 벡터에 가서 매우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셔야 될 거 하나, 선행을 나가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요. 저 수원이 흔들린 상태에서 선행을 나가는 건 이제 어떤 상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냐면요. 그냥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태인데 학생이요. 학원에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기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런 상태가 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수원 내용 정도까지를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을 위해서라도 저거 하나를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수투 쪽은 여기 함수 일반 있잖아요. 함수 일반 저단원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아까 혹시 기억나나요? 뭘 배우는 단원인지? 합성함수, 역함수입니다. 이게 함수 일반에서 배우는 합성함수, 역함수가 또 두구두구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 적분을 해도 합성함수, 역함수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애들은 또 미적분이 문제가 아니라 합성함수, 역함수를 몰라서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좀 빠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좀 기본이고요. 오늘 제가 여기 이런 자리가 아니라 제가 이제 요 설명이 끝나고 나면 또 클리닉이라고 해서 또 따로 수학을 또 학년별로 또 설명드리는데요. 근데 그때 되면은 수능 얘기도 조금 드려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좀 될까? 그래서 그 자리였으면 제가 문제도 좀 풀어드리면서 좀 할 건데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 듣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지금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기초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수원, 수투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 어디에 힘을 두고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요? 수원입니다. 근데 까먹지 마실 거예요. 수학은요. 개통학문이잖아요. 어디 한 단원이 빵꾸 나면 위에 올라가서 그 단원 때문에 발목 잡힙니다. 그래서 저 정도 수원은 좀 이따 다시 볼 겁니다. 이 표는. 그래서 그 정도 느낌을 갖고 계획을 세우시라.
그래서 거기 자료집에요.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거. 표 밑에 보면 문과, 이과, 좀 교과 과정 좀 바뀐 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 표 보이죠? 그 밑에 보면 문과 아이들은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수학 학습량이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로그 함수 배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배우지 않습니다. 됐나요? 다음 이과 학생들은요 똑같습니다. 이과 학생들은 똑같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 배우는 수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행렬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드린 이유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이가 선행을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배우셨나요? 고등학교 2학년 수원까지 배웠대요. 근데 수원에 어디까지 했나요? 수원의 맨 첫 번째 단원이 행렬입니다. 행렬까지 하셨대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은 행렬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과생들도 행렬을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과생이 빠진 건 행렬 정도가 빠지고요. 행렬이 빠지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울 1차 변환이라는 단원도 빠집니다. 딱 그 두 단원 정도 없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어머니 머릿속에 이게 정리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우리 아이 도대체 선행을 어떻게 나갈까? 이 수학은 항상 두 가지잖아요. 선행과 내신. 이제 겨울방학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선행을 이제 어떻게 시킬까? 이제 이걸 좀 고민하실 건데요. 일단 머릿속에 간직할 게 있습니다. 좀 기억할 거. 도대체 수학 선행 왜 나가는 건가요? 답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수능 잘 보는 겁니다. 그쵸? 수능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건 수능 잘 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선행 나가는데 까먹지 말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데 중3 때까지의 목표는 수원, 수투를 잘 공부하는 겁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원, 수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선행을 나가봐야 이 수원, 수투 때문에 맨날 발목 잡힙니다. 그래서 일단 선행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요. 선행 계획을 잡으실 때 첫 번째 어머니 좀 생각을 버리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어디가 제일 심하면 6학년 어머니들이 제일 심하세요. 항상 이 선행 얘기 나오면 항상 그게 있답니다. 정체 모를 아이가 등장해요. 옆집 누구누구 갑동이 뭐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갑동이가 아까 말씀드렸죠. 6학년 어머니가 제일 심합니다. 우리 갑동이가 옆집 갑동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 끝냈다더라. 그런 거에 막 신경을 쓰시면 그거를 일단 버리셔야 돼요. 그 수능을 잘 보자는 건 우리 아이가 잘 보는 거지 옆집에 갑동이가 잘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 뭐냐면요. 그 옆집 갑동이도 문제예요. 어디까지만 얘기를 들으시냐면 갑동이가 어디까지 나갔다만 듣지 그 아이가 그 내용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는 확인 불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들이 주로 우리 아이가 진도 나가면 많이 나갔음에 대해서 뿌듯해하세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좀 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가르쳐보면 그런 아이들이 그냥 가방 메고 왔다 갔다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올해 어떤 일도 있었냐면 3학년 제가 이제 주로 1레벨쯤을 가르치는데 3학년 1레벨에 새로운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걔가 어디까지 나갔냐면 새로 왔는데 어디까지 나갔냐면 이과생이 배우는 수학 있잖아요. 그걸 끝까지 다 나갔어요. 여기서 또 그러시네요.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 아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 왔는데 그때 제가 수1을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딱 한 번 듣고 그만뒀답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의 진도에 연연하는 게 아닙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또 뭘 버리셔야 되냐면요. 진도를 되게 아까워하세요. 특히 6학년 어머니들. 우리 아이가 3학년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12월 달 되면 모든 학원이 이제 예비 중을 다 모집하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학원에도 시험을 보시는데요.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3상까지 배웠는데 레벨이 너무 낮아요. 예, 그 진도를 되게 아까워하시는데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어머니들이 그런 생각도 합니다. 특히 이제 중2 정도 된 어머니들은요. 좀 어느 정도 우리 아이를 좀 파악하시는데 초등학교 어머니들, 초6 어머니들은 뭐를 일치시키냐면요. 우리 아이 수학 실력과 진도 나간 걸 일치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고등수학 상하를 배우고 있다. 아, 우리 아이는 수학이 천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1학년 과정을 배웠어도요. 1학년 과정을 배웠어도 실제 아이들이 심화 과정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잖아요. 마치 안 배운 거와 똑같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봤냐면요. 1학년 과정, 1학년 1학기 있잖아요. 1학년 1학기를 7번 배웠습니다. 그렇게 오세요. 1학년 1학기 7번 배우고 뭐 이상 어디까지 배웠답니다. 근데 되게 의심스러운 사태가 벌어집니다. 1상을 7번 배우고 2상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떤 걸 못하냐면요. A 더하기 A가, 어머니 아시죠? A 더하기 A는? 제가 또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설마 A 더하기 A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A 더하기 A는 2A. 그쵸? 아, 의심스럽구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3A 빼기 A는? 예, 긴장하지 마시고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3A 빼기 A는 2A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아이 계산법은 독특합니다. 3A 빼기 A는 A가 없어집니다. 갑자기. 증발. 답은 2. 그게 7번 배운 아이입니다. 이런 일이요. 매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실력을 진도로 생각하지 마시라. 이건 또 중2 얘기로 가면요. 중2 얘기는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우리 아이가 식간화를 배웠어요. 근데 심각합니다. 아는 건, 어머니들 아는 거, 처음에 복수수 배우면 혹시 있는 거 있나요? 기호 하나 기억나요? 기호? 어른 말고 아이입니다. 아이. 안 우시시네요. 그럼 안 되는데, 그 아이 같은 기호만 머리가 속에 남아요. 뭔 내용이든 하나도 모르고. 근데 어머니들은 주장합니다. 우리 아이가 식과 심나를 다 배웠는데 진도가 아까워서 못 땡기겠어요. 심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건 요 근래에 좀 들었답니다. 뭘 들었냐면 학원 전단지가 이제 들어올 때가 됐잖아요. 황당한 학원들이 좀 있습니다. 6학년 데리고 고등수학 상 한 달 마스터. 지금 제가 중3 아이들 데리고 겨울방학 내내에도 저 수원을 다 끝내지 못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3 6레벨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저희가 이제 1레벨부터 6레벨까지 있고 1레벨이 제일 잘해요. 걔네들 데리고 겨울방학 내내에도 못 끝냅니다. 그 양을 6학년이 한 달 만에 끝내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진도가 우리 아이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또 하나 좀 버릴 게 있어요. 뭘 버리셔야 되냐면 지금 겨울방학이라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어머니들 겨울방학이면 기간이 여름방학보다 길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해요. 그걸 좀 진정시키지 않으면 힘들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이제 어렵잖아요. 애들 수학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머릿속에 우리 아이 어려우니까 빨리 보자. 예, 학원을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려우니까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고 그러면 언젠가 끝이 나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시는데요. 실제로 많이 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학년에 7번 본 애가 어떤 사태를 겪고 있는가? 예, 그 사태는요. 실제 고등수학 3, 이제 수원 이걸 가르쳐 보면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태도 있냐면요. 저 고등수학 상 그때 가르칠 때 고등수학 상을 배운 적이 없는 아이가 저희 반에 좀 왔는데요. 그때 실력 정석으로 바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겨울방학이 끝날 때쯤 뭘 했냐면 테스트를 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다 맞아요. 문제가 쉬웠냐? 예,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횟수가 중요하다면요. 제가 이런 말도 안 해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6학년 어머니한테. 지금부터 수원 돌리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1년에 12번? 예, 2년이면 24번. 완벽 마스터.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빨리 많이 보는 거. 특히 더 문제는 빨리 보는 거.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요. 특히 학생들이 나이가 어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해요. 제일 심한 건 6학년입니다. 또 6학년 아이들이요. 어떤 상태가 되면 이제 자기 중학교 올라와서 뭔가 심화 과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때 겉멋이 들어요. 옆에 아이들은 처음 배우고 자기는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3학년 끝쯤을 나간다고 할 때 혼자 안책 다 합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제곱근 설명하면 루트를 설명하겠잖아요. 그 아이, 저걸 또 왜 할까? 하면서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다음 상황이 문제입니다. 시험을 보잖아요. 혼자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문제인데요. 어설프게 선행 나가면 그 우월감 있잖아요. 나는 어디까지 해도 우월감만 남고 머릿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이건 중2도 마찬가지고 중1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프게 선행 나가면 오히려 독이에요. 안 나가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쯤 계획 세우실 때 어머니들한테 맨날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3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겨울방학 계획을 좀 잡으시는데요. 선행을 나게 특히 첫 번째는요. 성실성을 보셔야 됩니다. 예, 성실성이라 하면 제가 항상 중3 아이들한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수학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도 한번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엉덩이로 하는 거다. 머리가 아니라. 그 말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선행을 나가실 때 성실함이 부족한 거 있잖아요. 이건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한간에 학생들 사이에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 깊은 생각하면 딱 한마디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깊은 생각 다니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아이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불쌍한 듯 그 아이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한마디 한답니다. 그렇게 빡센데 왜 댕기니? 문제는 뭐냐면요. 성실함이 중요한 건요. 어머니들 생각해 보시면 딱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또 초력입니다. 초력이 항상 문제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초력이 항상 문제인데요. 초등학교 되면 숙제를 해요. 그런데 숙제 양이 한 5페이지는 되나? 그러고 이제 아이들이 그 5페이지 있는 게 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걸 많다고 여겨요. 근데 사태가 바뀝니다. 중학교입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별로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혹시 그 교과서 한 학기에 단원이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객관식으로 바꾸겠습니다. 1번 4단원, 2번 4단원, 3번 4단원,
4번 네 단원 찍으세요. 예, 네 단원입니다. 네 단원이면요, 아이들 시험이 한 중간고사 한 번당 2단원씩 보게 돼요. 그러면 제가 성실성을 중요하게 하는 건 그 네 단원에서 2단원을 보잖아요. 그냥 한 단원만 놓고 보면 한 단원에서 어머니들 그건 아시죠? 수학이 개념만 잘 들었다고 모든 게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개념만 잘 들었다고 모든 게 풀렸으면 우리 어머니들도 다 수학에 고민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문제는요, 그 들은 개념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한 단원당 하나의 단원을 배우면 일단 학교 시험 문제 기준으로 봐도 아무리 쉽게 잡아도 50개 정도의 유형은 돼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0유형이에요. 그럼 애들이 한 번 풀면 다 될까? 좀 아시죠? 한 번 풀어서 될 거면 우리 애들이 이렇게 고생 안 합니다. 한 유형당 3개씩만 잡아도 150문제입니다. 그걸 2단원 나가면 300문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성실하지 않다면 그걸 감당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초육 어머니들한테는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많이 풀리셔야 돼요. 근데 이게 미리 안 풀려놓으면 어디가 문제냐면 저 수원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수원 단원이 몇 단원인지 아시나요 혹시? 또 객관식 할까요? 예, 객관식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1번 16단원 느낌 오시죠 이제? 2번 보기 뭘까요? 예, 16단원. 3번? 예, 16단원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5번까지 가는 건 너무 힘들고 16단원입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예, 그냥 반으로 16 나누기 2입니다. 오늘 상당히 다들 학생 때 공부 안 하셨나 봐요. 16 나누기 2 하면 8단원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금 중학교 아이들이 한 번 시험에 2단원 봐요. 그럼 8단원이면 몇 배일까요? 상당히 어렵죠? 예, 2 곱하기 x는 8. x는? 예, 그냥 제가 답을 말할게요. 아, 답답하네, 오늘. 예, 중학교 때 보는 시험 범위의 4배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한 단원당 100개만 풀면.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유형이 훨씬 많아요. 그냥 한 단원당 100문제 풀면 그냥 기본으로 풀릴 게 800문제입니다. 그럼 한 단원당 똑같이 중학교 때 50유형 잡으면 3개 잡으면 한 단원당 150개 거기다 곱하기 8 너무 어려우시죠? 1200입니다. 120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정도 양이 감당이 안 되면 힘들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실성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양을 좀 감당하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 보면 이제 그 양이 문제예요. 또 초육입니다. 초육 어머니들이 그래서 중1 올라올 때마다 매번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아직은 어려서 그만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숙제 못해가도 빼주세요.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숙제를 안 하잖아요. 그 성실성이 거의 레벨과 비슷한데요. 숙제를 안 해옵니다. 그럼 어머니들이 전화를 하세요. 학원에. 우리 아이 숙제 안 했으니 남겨서 마저 하게 해주세요. 아, 그거 전화 안 하셔도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집에 안 보내요. 그러면 문제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아이가 남잖아요. 갑자기 아이들은 돌변해요. 수학을 갑자기 겁나 잘합니다. 집에서 2-3시간 걸려야 하는 걸 남잖아요. 그럼 아이들 머릿속에는 딱 4글자 남습니다. 학원 탈출.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이가 집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걸 30분 만에 끝냈다. 어떤 상태일까? 예, 그냥 글자 쓰기 연습하고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실성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법 매우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학원 다니시죠? 예, 수학학원 다닐 거예요. 예, 학원에서 전화가 자주 온다? 성실치? 성실할까요? 성실 못할까요? 예, OX 문제도 안 되네요. 예, 학원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 성실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반을 봐도 성실하게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전화 걸어도 할 말이 없어요. 어머니 얘 정말 잘합니다. 그럼 어머니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근데 성실하지 못하면 애가 이렇고 저렇고 어머니는 또 우리가 집에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얘기가 길어지고 좀 그래요. 그래서 성실성의 판단은 학원 다니면 거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이 겨울방학 때 두 번째 선행 나갈 때 생각하실 거. 아이들의 선행에 대한 의욕입니다. 의욕. 이제 이게 레벨마다 다릅니다. 저희 학원이 1레벨부터 6레벨까지 있는데요. 1레벨은 주로 다 선행 위주로 나가요. 6레벨은요. 예, 자기 학년 것만 나갑니다. 그러면 중간 레벨은 자기 학년과 선행을 병행하게 돼요. 근데 그때 차이가 생깁니다. 1레벨 아이들 정도 되면 선행을 나가잖아요. 죽기 살기로 해요. 자기가 곧 있으면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한 4레벨쯤 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행을 나가잖아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중2 학생들이 중3 거 배울 때 어려워요. 낯설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도 안 나오는 이걸 왜 외우고 있나요? 예, 심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기 학년 거 말고 선행 나가는 건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의욕을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세 번째가 학생의 수학적 감각입니다. 제가 수학적 감각을 맨 마지막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교과 과정상 중학교는요. 수학 감각이 있는 학생이 유리할까요? 없는 학생이 유리할까요? 너무 뻔한 답입니다. 예, 오늘 정말 힘듭니다. 예, 수학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학생이 유리해요. 교과 과정이 그래요. 중학교까지는 모든 걸 증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차 함수 애들 어려워하잖아요. 그때도 그 교육 목표에 보면요.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를 관찰하며 이해한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감각이 있으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감각이 있으면 공부 안 합니다.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공부 안 해도 잘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집니다. 역전이 막 일어나요. 감각이 있는데 성실치 못하다. 그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어머니들. 고등학생 있는 학생들 물어보면요. 감각은 있는데 성실하지 못한 애들 학교 등급이 내신이 몇 등급쯤 나오나. 그렇게 중학교 때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 감각보단 중요한 건 성실성. 그래서 어디가 문제냐? 자기 아이가 수학적 감각이 좀 모자른 것 같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익히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좀 생각하실 거, 고등학교까지를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이 무섭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학 감각이 없다고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걔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제가 6학년 때 저희 학원에 여름방학 때 처음 왔어요. 저희가 이제 초등부도 있는데 6학년 때 여름방학 처음 왔는데 맨 마지막 레벨이에요. 거의 현실 쪽에 있지 않은 이상적인 학생인데요. 또 얘기 드리면 어머니들 오 하실 건데 어느 정도로 좀 성실하냐면요. 숙제를 안 하면 잠을 안 자요. 6학년 때부터. 그럼 중3 때까지도 숙제를 안 하면 잠을 안 잡니다. 근데 걔가 성실성 하나 믿고 갔는데요. 수학적 감으로 따지면요. 안 좋아요.
특히 어디가 안 좋냐면 도형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입체 도형하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지금 뭐 6학년 때 보면 쌓기나무 할 때 보면 이렇게 그림만 보고 앞뒤 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근데 걔가 극복이 돼요. 성실성 하나로. 극단적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가서는 이과 갔을까요? 문과 갔을까요? 이과 갔습니다. 근데 이과 가서는 똑같이 하루에 4시간 잔 적이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을 정도로 노력을 해요.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적 감각이 없다고 포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겨울방학 때 선행 진도 세우실 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냉철히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냉정하지 못하세요. 항상 뭘 보시냐면요. 또 초력이 문제입니다. 야, 초력 할 말이 많습니다. 초력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의 선행 계획 세우실 때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우리 아이가 영재교육원을 다녔습니다. 수학을 잘해요. 선행 나갈 거예요.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요. 다음 중학교 1, 2학년 어머니들은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랑 일치시키냐면요. 학교 내신 성적과 우리 아이의 수학 실력을 일치시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 동네 시험이요. 특히 올해 시험은 믿음이 안 가는데요. 대통령이 좀 바뀌었습니다. 공약 중에 뭐 있는 거 아시죠? 뭐 사교육을 방지하고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여파인지 올해 중학교 1, 2, 3학년 시험이 역대 제일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머니들이 그래요. 이제 그 전에도 몇 학교는 좀 쉬웠어요. 봉은중학교 뭐 이렇게 숙명여중도 쉬운 편이고. 이제 그런 학교 어머니들이 학교 내신 보면 100점, 90몇 점 이렇게 맞잖아요.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중학교 내신은 저희가 이제 시험 대비 하잖아요. 시험 대비하면요,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걸 반복적으로 풀려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까지도 가능하냐면, 수학이 암기 과목화가 돼요. 외워버립니다. 근데 학교 시험 보면 이 학교 저 학교 이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어려운 게 매년 반복돼요. 어느 해 보면 서초구에 있는 문제가 강남구로 오고 강남구에 있는 게 서초구 가고 송파구에 있는 게 강남구 오고. 그러니까 저희 내신 대비 교재가 그런데요. 그런 걸 계속 반복해요. 한 달 동안. 그러면 학교 성적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학교 내신으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냉정히 좀 보시라는 건 아까 그 3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그 학원 선생님들한테 좀 전화 거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때 주의사항이 있답니다. 어머니들한테 주의사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급변합니다. 아이가 감각이 여기까지 하면요. 갑자기 목소리가 차가워지세요. 뒤에 말도 안 듣습니다. 안 좋아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급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냉정을 찾으시면서 우리 아이 선행을 그리고 수학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정도를 좀 하시면서 선행 계획을 좀 잡으시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은요. 겨울방학 때 그럼 우리 아이 뭘 가르칠까? 이게 관건인데요. 겨울방학 때 우리 아이들 뭘 가르칠 것인가? 이러면요. 방학이 길잖아요.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중2 어머니도 좀 그럴 건데요. 중2 어머니 이제 뭐가 급하냐면 수원이 어렵단다.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수원이 어렵대. 그러니까 수원을 빨리빨리 봐야지. 이제 마음이 급해집니다. 막. 그게 아닙니다. 겨울방학 때 목표는요. 자기 학년 거 1학기, 2학기 거를 학습하는 겁니다. 특히 어디가 좀 차이가 나냐면요. 특히 중2권 아이들 정도가 그런데 겨울방학 때 2학기 거 학습하는 게 이제 어머니들 그렇잖아요. 많이 까먹는데 그걸 왜 벌써 하나요? 근데 그걸 해놓는 게 2학기 때 수월이 가능합니다. 비록 까먹을지라도 다시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기본 선행 나가는 것도 좋은데요. 선행 나가는 것도 좋은데 자기 학년 거 1학기, 2학기 거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이 개통의 한문입니다. 개통의 한문. 수원이 급하다고 수원을 달려가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인수분해. 이제 좀 어려운 거 좀 얘기 드릴게요. 3학년 1학기의 첫 번째 단어 아까 했죠? 제곱근과 실수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인수분해예요. 세 번째가 2차 방정식. 네 번째가 2차 함수. 느낌이 좀 오시나요? 지금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마음이 급해서 겨울방학 때 열심히 나가야지 선행을, 그게 아닙니다. 겨울방학 때 다시 3학년 거를 보시면서 가야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중1, 중2는 또 3학년 걸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개통의 한문입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개통의 한문. 1학년 1학기 때 마지막 단원이 함수예요. 2학년 1학기 때는 마지막 단원이 1차 함수입니다. 3학년에 1학기 마지막은 2차 함수예요. 단원별로 똑같습니다. 1학기 구조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1학년 1학기 때 함수가 안 돼요. 그럼 2학년 1차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차 함수가 안 되면 2차 함수가 될 리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방정식을 못 풀어요. 그럼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이 안 되고 2차 방정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어머니들 옆에 아까 좀 당부드린 거 있죠? 여바이의 다른 갑동이의 진로에 흔들리지 마시라.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자기 학년 거 1학기, 2학기 거를 학습해 놓는다. 이게 하나 있고요. 특히 중3 올라가는 이제 2학년 있잖아요. 2학년 어머니들은 꼭 3학년 2학기 것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어디가 문제냐면요. 여기 도형의 방정식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뭐가 어렵냐면 저기가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 있잖아요. 1, 2, 3학년. 1, 2, 3학년 도형을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려갑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는데요. 심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1, 2, 3학년 도형에 기본 공식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쓰는가 안 쓸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특히 원의 방정식에 가서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중학교 도형은 기본이에요. 특히 3학년 도형이 기본입니다. 3학년 도형이 안 되면 원의 방정식 가서 기본 문제 말고요. 그냥 공식 이용하는 문제 말고 좀 어렵다 싶은 문제들은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무기 있지 않습니까? 수학 숙제할 때. 혹시 아시나요? 잘하다 안 되면 우리 아이들 맨날 쓰는 무기? 별표. 별표 퍼레이드 갑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중3, 2학기 것도 꼭 학습하셔야 된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당부드릴 건 또 초육 어머니들입니다. 초육 어머니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필히 하나 해야 됩니다. 문제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연습을 이번 겨울방학 때 필히 시키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게 중1 설명이면 이제 어머니들한테 문제 풀면서 어떻게 다른가를 좀 설명드리는데 오늘은 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칠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1 어머니들은 서술형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3월달 되면 서술형 연습할 시간이 없답니다. 좀 느낌이 오시죠? 3월달 되면 좀 있으면 시험 대비 준비하다 보면 그때 시간이 없어요. 6학년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거, 중1 와서 제일 못하는 서술형. 문제는 뭐냐면요. 6학년 때 서술형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서술형이 달라요. 6학년 때는요. 서술형 쓰면 자기가 아는 걸 한글로 쭉 다 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틀렸다고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은 자기 아는 걸 한글로 쭉 풀잖아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식으로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이번 겨울방학 때 서술형 쓰기를 꼭 연습하셔야 된다. 그때 부탁드릴 거, 서술형 연습은요, 어려운 문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려운 문제로 서술형 연습하는데 애가 문제를 못 풀어서 별표 쳐요. 답답합니다.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서술형 연습은요, 주로 어디를 하시면 되냐면 1학년에 보시면 정수와 유리수 단원이 있어요. 그때 숫자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두 단원을 가지고 그 정수와 유리수 방정식 두 단원 가지고 너무 어렵지 않은 문제로, 그러니까 저희도 겨울방학이면 그렇게 시켜요. 1학년 아이들은 따로 서술형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건, 서술형 연습한다고 갑자기 우리 아이 시켜야 된다고 나를 하루 잡습니다. 하루. 그리고 막 시킵니다. 그리고 끝!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술형 연습은요, 하루에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두세 문제라도 매일매일 방학 때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익숙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6학년 어머니들 좀 됐나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기 학년 거에 1학기, 2학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선행을 나가든 무엇을 나가든 그 다음 이야기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시면요, 우리 아이들 3월달부터 내신 볼 때 또 힘들어져요. 되셨나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있고요. 그래서 상위권이라면, 그래서 중위권이라면 이렇게 있는데요. 상위권이라면, 자기 자녀가 상위권이라면 겨울방학 때 어떻게 좀 공부를 시키시냐. 자기 학년 것도 중요하고, 여기가 문제입니다. 상위권 아이들이라면 심화를 나가요. 심화 나갈 땐 좀 부탁드릴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어머니들도 많이 해봤잖아요. 어려운 문제 풀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 풀어주는 걸 딱 보고 나면 되게 쉽게 느껴져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딱 다시 보면 그게 뭔 소린가 그렇습니다. 특히 중2, 이제 3학년 되는 중2 학생들의 부탁드릴 바, 상위권이라면 겨울방학 때 저희도 그렇습니다. 중3 상위권이라면 3학년 1, 2학기 거 가르치지 않아요. 뭘로 대체할까요? 수1으로 대체합니다. 그럼 그때 부탁드릴 바가 있습니다. 상위권은 아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수원을 지금 제가 2페이지 정도가 더 있는데 안 넘기고 계속 이걸 유지하는 건요, 이게 계속 관건이라 여기 방정식 함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기본적인 공식들이야 얼마든지 떠먹을 수 있습니다. 외우면 되니까. 근데 조금 어려운 건요, 그 상위권 아이들이라면 어머니들이 꼭 하실 거, 생각할 시간을 주시라. 이 말은요, 생각함에 따라 문제 푸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해도 상위권 아이를 데리고 수원을 하면 같은 문제 하나를 풀 때 풀이 과정이 3가지, 4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그런 정도의 사고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위권 아이들은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라. 다음 두 번째는요, 자기 아이가 중위권이다 그러시면요, 겨울방학 때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다 또 심화한다고 심화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중위권이라면 겨울방학 때는 자기 학년 거 1, 2학기 걸 하는데, 거기서 아주 심화적인 내용들은 3월달 뒤로 밀어놓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요, 그 학교 시험 기준으로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 있죠. 그거를 반복해서 풀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 놓는 과정이 중요해요. 특히 누구냐면 우리 아이가 감각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성실성으로 극복해야 된다. 그 아이한테 어려운 걸 밀어 넣으면 겨울방학이 어려운 것도 안 되고
예, 그 바로 밑에 있는 난이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부탁드릴 건 요 중위권 아이들이 문제인데요. 이 중위권 아이들이면 어머니들이 레벨 욕심을 내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이 시기 되면 요 중위권 어머니들이 항상 그러세요. 1년을 배웠잖아요, 수학을. 겨울방학이 됩니다. 그럼 저희 학원에서도 그래요. 우리 아이 레벨업은 왜 레벨업이 안 될까요? 1년 배웠는데. 결론은요, 수학이 1년마다 배우는 내용이 바뀌어요. 아시잖아요. 2학년 거 배웠어. 이제 2학년까지 배웠고 3학년 올라갈 때는 3학년 걸 처음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데도 그 무리하게 레벨을 올라가면요, 이 저희가 이제 레벨별로 1부터 6까지 있는데 레벨별로 진도 나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레벨 욕심을 이제 많이 내시는 게, 그래서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잘하는 애들하고 같이 하면 잘하겠지. 그거 아닙니다. 잘하는 애들하고 섞이면요, 잘 안 되는데 잘하는 애랑 섞이면 자기 혼자.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해도 레벨별로 어떻게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고 연습해야 될 거, 윗 레벨은 한두 번에 끝내요. 근데 밑에 가면 대여섯 번, 10번씩 연습하면 될 때까지. 그 정도의 과정을 좀 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중위권이다. 그러면요, 이번 겨울방학은 심화를 욕심내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조금 쉬운 걸 숙달하게 좀 잘 풀 수 있게 좀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이가 하위권이다. 이 아이들은요, 그걸 포기합니다. 겨울방학 때 1학기 걸 다 본다를 포기합니다. 자기 아이가 하위권이면요, 2학기 거 도형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식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하위권이면요, 과감히 2학기 거 포기입니다. 겨울방학 때 자기 학년 1학기 거 있잖아요, 그거를 2번쯤 볼 수 있어요. 그래 놔야 학교 내신이 되든 뭐가 되든 3월달부터 진도를 나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조금 얘기가 길었네요. 그래서 그 겨울방학 때 다시 한번 정리 드릴 거, 1, 2학기 거로 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1은, 예비 초육, 예비 중1은 서술형.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 거, 마지막 부탁드릴 그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 겨울방학 때 학습 계획 잡으실 때 냉정하게 좀 봐주세요. 심지어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 아이가 잘 못하니까 학원 개수가 우장창창 늘어납니다. 제가 어디까지 봤냐면 겨울방학 때 7개까지 봤어요. 수학, 영어, 국어, 과학. 못하니까 많이 봐야 된대요. 문제는요, 아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막 나가시는데요. 이 겨울방학 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선택 한 번이 잘못되면 1년의 시간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집 뒤에 보면요, 제가 오늘 이거 말고 학년별로 설명회가 또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더 문제를 풀면서 진행이 되니까 그 참여 여부 좀 나가실 때 써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